안녕하세요, 모트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 DN8 소나타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DN8 소나타의 하이브리드에는 특징적으로 천정에 솔라 패널이 적용된 것이 사실 상당히 큰 이슈죠.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연비가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그리고 또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 어느 정도의 상품성이 되는지를 우선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이제 솔라 패널이다 보니까 그 솔라 패널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차를 어제 받아가지고 어제 잠깐 타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촬영을 막 시작을 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가 오면 촬영이 어려운 게 좀 제일 힘들지만, 그 외에 뭐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천정에 솔라 패널이 햇빛이 정말 강해야만, 그래야만 제대로 작동을 할 텐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 가지고 야, 이거 솔라 패널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여기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엔진, 모터 있고 구동이 되고 배터리가 있고, 근데 이번 DN8 하이브리드에는 솔라루프라는 그래픽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 이제 천정에 솔라루프를 선택해서 장착하시면 이제 요 그래픽이 추가가 되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 솔라루프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에요. 물론 세로로도 4칸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세로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로 총 6칸의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2칸이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칸 쪽에서 불이 들어와서 배터리 쪽으로 지금 계속 충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픽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쨌거나 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2칸 정도는 배터리 충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더라. 사실은 아까 처음에 초반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할 때는 확인해 보니까 이 루프가 완전히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꺼져 버렸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2칸 정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또 주행을 하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가 거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내리쬐는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 6칸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6칸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충전이 됐었고, 그 상태에서도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어떤 각도로 돌았을 때는 4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구름이 살짝 해를 가리거나 그렇게 되면 4칸으로 바뀌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늘에 들어갔을 때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늘이긴 한데 좀 밝은 그늘일 경우에는 4칸이 뜨기도 하고, 또 조금 어두운 그늘일 경우에는 2칸이 뜨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꺼져 버리고, 대충 이해가 되시죠? 왔다 갔다 하더라. 자, 그럼 일단 주행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지금 어쨌거나 지금 비가 막 쏟아지지 않더라도 일단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충전을 어느 정도 하는지, 지금 아직까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비가 조금 적게 내리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2칸 정도는 불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앞에 터널이 있으니까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솔라루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이 솔라루프가 지금 이렇게 충전을 계속 하고 있는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어떤 효율이 좋은 건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그래픽상에서 솔라루프가 어떤 형태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칸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꺼져 버리네요. 지금 터널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솔라루프가 꺼져버리면서 충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터널이 길면 한참 기다려야 될 텐데, 마침 짧은 터널이라
터널을 빠져나가면 이제 어떤 모습이 될지. 다시 두 칸이 들어오네요. 네. 네, 지금은 또 아까 터널이 아닌데도 지금 솔라 루프가 꺼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마 비도 많이 오고, 사실 비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햇빛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솔라 루프의 작동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 어두운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거나 해서 그 일조량 자체가 많이 부족하면 발전이 멈추고, 그리고 햇빛의 양의 정도, 그죠? 정도에 따라서 이 발전 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햇빛이 정말 밝을 때 충분한 일조량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량이 과연 어느 정도 충분한가. 물론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날씨 내에서 이 차가 어느 정도의 전기를 발생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결국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솔라 루프는 그냥 실험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1년 동안 최대한으로 전기를 발전했다고 가정하고, 최대한입니다. 하루에 6시간, 한국의 평균 일조 시간을 가정해서 그 시간을 하루에 6시간을 동안 실제로 충전을 해서 그랬을 때 그 충전된 전기만으로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1300km래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 달에 약 108km를 더 갈 수 있는 거고, 하루에 약 한 3.56km 정도를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1년 해봐야 그 금액이 한 10만원 남짓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차 특히나 연비가 좋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더 솔라 패널을 장착함으로 인해서 연간 한 10만원 정도를 솔라 패널이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최대한으로 충전했을 때, 그러니까 뭐 경제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들어가는 초입인데 차가 계속 막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LFA L카를 켜놨는데 지금 계속 손을 안 잡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한참 동안 손을 안 잡고 있어도 계속 잘 갑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제 손을 잡으라고 경고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지금 여기 끼어드는 거, 이야, 잘 잡네. 방금처럼 아주 아슬아슬하게 들어왔는데도 상당히 잘 잡네요. 보셨어요? 자, 새롭게 발견한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앞차를 따라서 주행을 하다가 앞차가 정차를 하면 이 차도 따라서 정차를 하죠.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는 3초가 지나면 이 차는 홀드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3초 이후에 앞차가 출발하면, 그러면 엑셀 한번 밟아주거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한번 작동을 시켜줘야 되죠. 물론 앞차가 정차를 해서 따라 정차했다가 3초 이내에 앞차가 바로 출발하면,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같이 따라서 출발을 해주는데, 근데 3초가 지나버리면 이게 주차 브레이크 상태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이 차는 앞차가 정차를 해서 따라 정차했다가 3초가 아니라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다가도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서 자동으로 재출발을 해줘요. 야,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산차에서는 처음인 것 같고, 그동안 이런 기능은 테슬라에서 있었어요. 테슬라에서만 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3초가 지나더라도 앞차를 따라서 자동으로 출발해 주더라. 이거 은근히 편하거든요. 이런 길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이게 수시로 멈춰요. 수시로 멈추고 출발할 때마다 엑셀 한번 밟아주고, 사실 그 몇 번만 하다 보면 아이씨 이거 그냥 귀찮아서 꺼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시간이 얼마 동안이든 서 있다가도 앞차가 출발하면 바로 출발해 주니까 엄청 편해진 거죠. 와, 이거 제 생각에는 요거 때문에라도 하이브리드의 가산점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외관 디자인에서 일반 소나타와 차이점은 사실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몇 군데 없어요. 첫 번째는 여기 라지에이터 그릴이 차이가 나는 거 혹시 보이세요? 얼핏 봐서 정말 차이가 안 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가로로 지나는 핀의 가운데 보시면 사다리꼴로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사각형 구멍들이. 요게 차이예요. 일반 소나타에는 요 구멍이 없어요.
척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휠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휠을 좀 더 친환경적인 저항을 적게 만드는 그런 휠들로 디자인을 하고 있죠. 이 차도 보시면 약간 전체로 구멍이 뚫려 있긴 하지만 좀 면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런 휠을 장착을 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 P0 올 시즌 타이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둘두로 5R17.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포일러입니다. 리어 스포일러. 이 부분도 사실 옆에서 보시면 금방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일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까만색 스포일러 팁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트렁크 라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돌출된 스포일러를 장착을 해가지고 요 점이 외관상에서 하이브리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고요. 그 외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솔라 패널 네, 솔라 패널이 천정에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 야, 신기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두 피스로 크게 나누어져 가지고 솔라 패널을 장착을 해놨네요. 와, 구경 많이 하세요. 이거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장치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관에서는 뭐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지금 보더라도 와, 진짜 디자인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이 라인들 보세요. 이 라인들. 와. 물론 여기 헤드램프랑 헤드램프 아래에 요 눈썹 요런 부분들 아직까지도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은 와, 진짜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테리어는 뭐 기존 DN8과 똑같습니다. 똑같긴 한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늘 그런 것처럼 이 에너지 흐름도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도를 더 크게도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보셨죠? 솔라루프가 나와 있는 요게 추가된 것, 그리고 계기판에도 이제 에너지 흐름도가 추가가 되어 있는 점, 그런 점들 외에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일 경우에 일부 그 편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는 경우들이 몇 번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모든 편의 장비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실내에서 바뀐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번에 DN8이 플랫폼도 바뀌고 또 그쪽에도 파워트레인이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일단 엔진이 기존의 누 엔진에서 이번에 스마트 스트림 G20 엔진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에 맞게 튜닝된, 그래서 최고 출력이 152마력, 기존에는 156마력이었는데 조금 낮아졌죠. 토크도 기존보다 조금 낮고, 전기 모터는 38kW, 그러니까 약 51마력 정도 되는 기존과 똑같은 출력의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됐는데 시스템 출력은 195마력으로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도 조금 줄었어요. 기존에는 1.75kWh 였었는데 이번에는 1.485kWh로 배터리 용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의 성능도 좋아지고 효율성도 좋아지다 보니까 용량을 조금 줄어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연비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 차를 어제 받아가지고 연비를 리셋을 하고 지금까지 128.1km를 탔는데 현재 연비가 20.1km네요. 16일 때 20.1인데 지금 이 차는 17인치 휠을 장착했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연비는 20.1km/L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연비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막 아주 퍼포먼스를 즐기면서 타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 정도 연비가 안 나오겠지만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타는 범위 내에서는 뭐 충분히 이 정도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 깊은 부분은 생각보다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탤 때 그때 가속의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나 이번 DN8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바뀌면서 초반 가속력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상시에 탈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가속을 하려고 하고 밟아보면 그때는 이제 힘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 출력이 한 50마력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초반 가속할 때
가속이라기보다는 초반에 출발할 때 생각보다 상당히 이렇게 시원한 가속감을 더해줘요. 그래서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엑셀에 조금만 발을 얹으면 차가 이렇게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평상시에 장거리 주행이 많다, 또는 뭐 시내 주행을 굉장히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실제로 차값이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단기간 내에 연료비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덤으로 따라오는 이 힘에 대한 부분, 힘에 대한 갈증을 거의 해소해 줄 수 있는 이 부분, 이거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체적인 승차감이나 뭐 핸들링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기존 소나타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아무래도 힘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유명산에 가서 산길 주행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오전부터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서 이번 촬영하는 동안에는 산길 주행을 하지 못한 점이 사실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슬쩍 엑셀을 밟아보면 힘이 이렇게 쫙 밀어 나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하이브리드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은 최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의 경우에는 일반 소나타 대비 가격이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꽤 많이 나죠. 그런 반면에 인스피레이션 최상위 트림인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 3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까 하이브리드의 스마트 트림에는 일반 가솔린 모델의 상위 트림에 있는 옵션들이, 기능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트림 자체가 조금 더 높게 시작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일반 모델 대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면이랑 그리고 앞쪽 좌우 창문, 여기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 소나타가 나오고 난 뒤에 소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만 사항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연식이 바뀌면서 그 일반 소나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하이브리드에는 어쨌거나 뒤쪽 창문까지는 아니고 앞 유리랑 앞 창문까지는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그 점에서 소음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들릴 때도 있을 정도로 소음 부분도 좀 개선이 됐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죠. 뭐 그랜저도 그렇고 또 소나타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판매가 꽤 많이 되고 있는 편인데, 이번에 DN8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시스템 자체가 기존보다 좀 더 효율성이 더 좋아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가속감도 나름 의미 있을 정도로 기존에 조금 답답했던 소나타를 조금 더 경쾌하게 만들어주는데 충분히 일조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가격 자체가 그러잖아도 DN8이 가격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일단 장비 자체가 뭐 워낙 고급스러운 장비들이 많이 적용되고 차체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DN8이 가격이 많이 높아졌는데, 거기에다가 또 300만 원 가량 가격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거의 막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그게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올라온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소나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제 그랜저는 또 더 커지고 더 고급스러운 장비들을 넣어서 또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고객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라루프는 정말 뭐 큰 관심을 끌면서 등장을 했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더라도 솔라루프를 뭐 선택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삼아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배터리의 용량이 1.485kWh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솔라 패널 같은 경우에 재원상 1시간에 최대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량이 200Wh예요. 200Wh고 배터리는 1.485kWh니까 바꾸면 1485Wh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이니까 1시간에 200이고
이게 1500으로 따지면 한 7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햇빛에 7시간 반 정도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이 솔라 패널만으로 이 배터리를 한번 완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배터리가 완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쓰는데 금방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와 완충이야 라고 해서 전기차가 완충하면 몇백 킬로미터를 가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완충된 것으로 갈 수 있는 재원 자체 발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하이브리드에서는 이것만으로 주행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크게 많은 부분이 충전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여기 지금 배터리 그래프에 눈금이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바깥에 차량을 세워놓고 한 1시간 정도 어디 나갔다 오면 그래프에 눈금 1개 정도 올라가 있을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충전이 되더라. 그렇지만 그 충전 양 자체가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이 배터리가 한 칸이면 사실 꽤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에너지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눈으로 계속 막 충전되고 있어서 우와 금방 충전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솔라 루프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솔라 루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는 뭐 상당히 이제는 완성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DN8 자체가 뭐 월등히 많이 좋아진 모델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어서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내게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1년에 타봐도 주행거리가 2만 킬로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신 분들은 사실 주행거리 2만 킬로가 이게 약간 변곡점인 것 같아요. 2만 킬로 기준으로 해서 뭐 3년인가 뭐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차값을 뽑는다 이렇게 나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만 킬로 주행이신 분들이 살 것인가? 그러네. 2만 킬로, 1년에 2만 킬로 정도 주행하셔서, 이번에 새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면, 1년에 2만 킬로 주행하게 되면 한 3년이면 차값을 뽑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쉽게 이야기했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개인적으로 1년에 2만 킬로를 주행한다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땐 하이브리드를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지네요. 왜냐하면 힘이 좋으니까. 그렇죠. 3년만 타시면 차값은 연비에서 빠지고 덤으로 힘이 좋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계산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한 1년에 뭐 한 10,000km밖에 안 탄다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000km 타셔가지고 이 차를 10년 타겠다 그러면 또 계산이 조금 더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1년에 제가 타보니까 1년에 2만 킬로는 채 안 되는데 한 18,000 이 정도 타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은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입니다. 출근 시간에 차가 장난 아니게 막히죠. 자, 이런 때가 이제 하이브리드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는 시간이죠. 지금 현재 이거는 뭐 배터리 용량을 뭐 집에서 충전해 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행하는 상태에서 저절로 지금 현재 한 4칸 정도, 한 절반 정도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시동을 켜지 않고 완전히 그냥 전기로만 주행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연료 절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자,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계기판 자체가 하이브리드는 일반 소나타랑 디자인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회전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에코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로 가더라도 회전계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 속도계, 그 바늘로 된 속도계와 숫자로 된 속도계가 있고 이쪽에는 에코 게이지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이 글자가 빨갛게 바뀐 것 말고는 어떤 다른 변화들이 없습니다. 이게 다 그래픽으로 된 계기판인데 굳이 이 스포츠 모드에서 회전계를 안 넣은 이유를 사실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만큼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연비는 신경을 써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마트 모드로 바뀌더라도 회전계는 나타나지 않고 오른쪽 게이지는 전부 그 에코 게이지로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에코 구간이냐, 차지 구간이냐, 파워 구간이냐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번 DN8 소나타 출시되면서 그때 다 살펴본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정말 최고 수준의, 높은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 LFA, L카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차선을 유지해주는 실력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거리도, 유지해주는 거리도 상당히 길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휠 그림, 그러니까 L카를 작동시키는 기능이 여기에 별도로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 것, 이것도 사실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지금 이제 다 켰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저속에서 지금 차가 이쪽으로 조금 붙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차선 쪽으로 좀 붙죠. 지금 붙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이게 아주 느리게 갈 때 가끔은 약간 붙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LFA가 적용이 되더라도 어떤 그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실력에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HDA도 켜져 있으니까 이 저속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차로를 잘 유지를 하거든요. 시간을 손을 놓고 있어도. 어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이쪽으로 붙으면서 지금 핸들을 잡으시오 경고가 뜨네요. 이거 지금 차선 인식을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LFA까지 적용되면서 차로 유지해주는 실력은 사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이제 EV 모드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엔진 시동이 꺼져버리고 있어서 차가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차가 접근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그 인공 사운드를 만들어서 잉잉잉 하는 소리가 이제 차 밖에서 나죠.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여기에는 그거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외부 사운드의 속도를. 그래서 차에서 환경차에 들어가면 VESS 음량 조절 기능이 있어가지고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4를 하면 지금 시동이 걸렸죠. 이게 차 안에서도 이게 소리가 잘 들려요. 들릴 정도로 꽤 커져요. 지금 맹 하는 소리가 꽤 많이 나죠. 이거가 외부에서도 꽤 크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것도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너무 소리가 적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소리를 좀 키울 수도 있더라. 자, 그러면 요 타이밍에서 개발자분들한테 조금 팁 내지는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이 경음기 소리 있잖아요. 클락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경음기 소리를 두 단계로 나눠서 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누르면 빵 소리가 나는데 이걸 살짝 누르면 좀 빵 하고 세게 누르면 빵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빵인데 옆에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소리를 좀 작게 빵 이런 느낌만 나게끔 내주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차가 좀 좁은 길을 가거나 골목길을 갈 때 보면 앞에 사람이 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아니어도 일반 차들도 천천히 가면 뒤에서 사람이 오는 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어폰 끼고 있고 그러면 아예 모르죠. 그럴 경우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잘 양보를 하기 때문에 기다려 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알 때까지 기다려 주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걸 빵 누르는데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 가만히 가고 있다가 뒤에서 빵 하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티켓 클락션 기능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쓰는, 그래서 그거 누르면 빵 뒤에 차 왔어요, 아니면 따르릉 따르릉 이런 느낌으로 그런 기능 하나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두고 하나 둘 셋.
확실히 4기통이라 엔진 사운드는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번 그냥 일반 DN8보다는 가속력이 확실히 더 좋긴 하네요. 특히나 일상적인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는 지난번에도 이제 보스 오디오를 들어봤는데요. 이 보스 오디오가 기본적으로는 2동급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윗급에 있는, 특히 이제 K7에 있는 크렐 오디오랑 비교하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근데 타격감은 정말 좋고 선명함도 정말 좋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냐 하면 조금 약간 감칠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 좀 약간 고급진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건조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와, 타격감 하나는 진짜 대박이에요. 자, 그러면 보스 오디오의 그 미친 타격감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륨을 조금 올리고, 자, 조심하십시오. 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미친 타격감. 좀 옛날 노래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고, 와, 대박이다. 아니, 조심하라고 그래 놓고 제가 더 많이 놀랐는데, 야, 진짜 이 보스의 타격감은 진짜 어쩔 거야 이거. 와, 진짜. 자, 이제 조금만 정상적으로 해서. 참, 요즘 캠핑클럽이 뜨고 있어서 또 모처럼 효리 음악을 한번 꺼냈는데, 와, 이 초반에 이게 드럼 소리만 이렇게 연속으로 나는 줄 이번에 새로 알았네요. 이야, 참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난번에 소나타 나왔을 때 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승차감 세팅은 이 소나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세팅이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 작은 요철들의 뾰족함을 걸러내주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하드한 편인데도, 그런데도 느낌상으로 전달되는 게 이게 거칠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뾰족하다, 날카롭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단단하면서도 승차감을 비교적 잘 다듬어 놔 가지고, 야, 이 정도면 일단 물론 그랜저가 굉장히 더 고급스럽긴 하지만 그랜저보다 조금 부드러움이 더 있어서 제 취향에는 그랜저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K7이랑도 비교를 해보면 K7도 안락함이나 고급스러움이 얘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그 차는 요철의 뾰족함이 좀 세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얘가 훨씬 더 매끄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승차감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K9에도 은근히 그 뾰족함이 살짝 거칠게 들어오는 면이 있는데, 물론 고급스러움에서는 K9을 못 따라가지만 그 작은 요철들을 그 뾰족함을 걸러내는 실력은 제가 봤을 때 K9보다도 얘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종합 점수는 당연히 K9이 높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 차의 만족도, 승차감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 이 점도 지금 상당히 저는 좀 고무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어서, 이야, 참. 지금은 앞에 차들이 갑자기 정차를 한 차들이 있어가지고 거리가 좀 상당히 있긴 했습니다만, 그 앞에 충돌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보내주는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EV 모드가 돼서 저속으로 주행할 때 외부에서 나오는 이 사운드 있잖아요. 일단 크기 조절이 된다는 거는 일단 상당히 만족스럽긴 한데, 기왕이면 이 사운드가 좀 다른 거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체로 평가들이 그렇게 듣기 좋은 사운드는 아니다. 물론 듣기 좋은 사운드가 아니어야 긴장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겠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자동차 소리에 좀 더 가깝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사운드면 좋겠다. 그것도 어차피 전자음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현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운드 이런 거 개발해서 넣기도 잘 하니까, 기왕이면 좀 더 사람들한테 친근하면서도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하는 이 사운드는 별로 듣기에 좋지 않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점,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DN8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는데요. 오늘 여건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도 좀 여의치가 못했고, 또 오전 중에 촬영하는데 막 비도 막 갑자기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도 충분히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시스템이 개선이 된 부분, 그러면서 연비도 조금 더 소폭 개선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브리드가 기존 DN8 소나타의 그 힘에서의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 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출발할 때, 급가속이 아니고 출발할 때 밟아보면 힘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정차를 했다가 출발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정차를 했다가 지금 전기 모터로만 출발할 때, 이때 순간적으로 지금 엔진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잠깐만 밟댔다가 다시 밟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전기로만 가속을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전기로만 가속하는 힘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심지어는 아주 약간 내리막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해주더라고요. 한 60km, 시속 60km까지. 기존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은 대체로 잘하면 한 시속 60km까지도 전기 모터만으로 가속이 된다. 아주 느리긴 하지만, 근데 토요타 쪽에서는 한 60km까지 가는데 현대차는 한 40km까지 이상 잘 못 가더라 라는 게 지금까지의 저의 견해였는데, 이번에 DN8 같은 경우에는 시속 60km까지 조금 느리긴 해도 전기 모터만으로 가속을 하더라 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전기 모터 출력은 똑같고 근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없긴 합니다만, 변속기 시스템도 조금 바뀌었죠. 변속기에도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서 변속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시스템도 또 적용이 됐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더 여러 면에서 개선이 됐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주행거리가 한 2만 킬로 정도 된다 라면, 이 차를 1년 내에 팔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제 생각에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느냐, 그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쪽에 차원 글라스까지 들어가서 더 정숙해진 부분까지 감안하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렇게 시승을 마치고 다음에 다른 모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